방금 소개받은 조건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방사선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50분 또는 1시간 동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하고 이런 주제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사선과 안전이라는 주제 하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일본,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입니다. 지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 이제 제가 앞으로 풀어볼 거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9.0은 지진의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강도가 9.0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센 지진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가옥들, 도로들 다 파손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쓰나미가 이제 몰려왔습니다. 쓰나미가 그러니까 바다 해일이죠.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게 두 번째 숫자를 결정합니다. 28,000. 이게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숫자가 죽었거나 실종됐는데요. 마지막에 보이는 숫자는 저희들이 세기도 좀 어려운 숫자인데, 이 경제적인 손실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얼마나 큰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원자력 안전, 방사선 안전 관점에서는 결정적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그 바닷가에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의 4개의 발전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그 이유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소 폭발. 수소라는 가스가 물이 아주 높은 온도에서 수소하고 산소로 두 개의 기체 분자로 분리가 되어서 그 분리된 수소 기체가 가벼우니까 이 건물의 천정 부근에 모여 있다가 일정한 농도가 높아져서 1호기하고 3호기에서 이틀의 간격으로 두 번의 큰 폭발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불행하게도 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으로 방사성 물질이 많이 환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과 안전 관점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 지진과 그 이후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 쓰나미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는데, 이런 그 당시에 상당히 매우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일본 그 원전 일본 영토로 육지 방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걸 이제 일부 무지한 몰지각한 그런, 좀 전에 우리 교수님 소개한 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고 확대하는 바람에 일본이 전 국토가 다 오염된 듯이 그렇게 그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좀 불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저염 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 중에 이 파란색 부분은 거의 정상이라 볼 수 있고, 녹색과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 정도가 약간 높은, 그러니까는 그 사고 이전에 방사선 수준 조금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고, 2017년 벌써 4년 전 데이터인데요. 그때 데이터만 봐도 일본 전체 국토에 현재는 1% 이하 정도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인데,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일본 국토의 한 1% 정도, 1% 미만 정도가 현재 오염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방사선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 방사선과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답을 알려 드릴 텐데 맨 마지막에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내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합니다. 나는 방사성 물질이 뭐 일본 국토 뭐 전국토에 오염됐다. 이건 뭐 당장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다 죽는다. 일본 사람들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그 떠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몸속에 또 대전에 있는 제 몸속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거죠. 우리는 뭐 청정구역인데 내가 지금 일본에서 나온 수산물을 이미 먹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는 아마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원래 고향이 시골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청정구역에서 자란 몸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현재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그 현재 그 방 안에 공기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그러니까 이제 내 몸속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공기 안에는 방사성 물질이 있을 건가 없을 건가. 뭐 방사성 물질이 뭐 어느 곳에나 다 있다 그러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자는 침대방에 그 방사성 물질이 있다니,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에 호흡하는 공기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방사성 물질을 매일 들이마시면서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위 얘기해서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 문제인데, 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상당히 오해한 부분이 뭐냐면, 방사성 물질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일본 수산물을 먹어가지고 고등어 명태를 먹거나 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이런 것을 먹어서 내 몸속으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면 엄청 위험하다. 이런 축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낭설을 퍼뜨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방사성 물질이 바깥에 있을 때 내 몸이 여기 보시면 받은 양을 1mSV, 이게 이제 밀리시버트라는, m이 밀리죠. 1000분의 1. 그다음에 SV는 시버트라는 방사선 그 양의 단위인데, 1밀리시버트로 표현되는 그런 방사선량을 몸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받았을 때, 또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았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할까? 외부 피폭이 훨씬 덜 위험하고 내부 피폭이 훨씬 더 위험할 거야. 이런 답을 또 생각할 수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맨 먼저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게 이제 한 130년, 140년 됐습니다. 이게 그 독일의 물리학자인 앞쪽에 칠판 앞에 서 있는 렌트겐 박사가 원래 물리학자 자기 여러 가지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중에 우연히도 자기 실험 장치에서 나온 어떤 이상한 그런 선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그 자기 실험 조수였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그 실험 조수 역할을 하고 있던 자기 부인의 결혼 반지를 띈 사진이 사진 건판에 찍혀서 인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 장치에서 뭔가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게, 즉 발견한 거죠.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붙인 게 엑스레이입니다. 엑스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엑스선이라는 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결국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핵공학 우리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왔는데요. 이 원자의 구조죠.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원자가 에너지 상태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또는 원자핵이 그 에너지 상태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러니까 안정한 핵종은 한
100개, 200개 정도죠. 불안정한 핵종은 한 수천 개입니다. 불안정 에너지 상태가 에너지가 담을 수 있는 에너지가 과잉이 돼가지고 초과된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 감정을 자극하면은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을 이제 다 뭐 친구하고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 알코올 술을 마시거나 뭐 혹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 뭐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에너지 상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한 핵종도 과잉된 남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기 스스로는 안정한 핵종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밖으로 나온 그 에너지 덩어리 그게 방사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라늄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면은 우라늄 235의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서 둘로 갈라지죠. X하고 Y라는 두 개의 핵으로 쪼개지고 이게 바로 핵 분열이죠. 그리고 나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고 E는 그 질량 손실이 있기 때문에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 200 MeV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워 모아서 그 전기를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이잖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는 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있느냐? 바로 이 X하고 Y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둘로 쪼개져서 만들어진 작은 핵인 이 X하고 Y라는 핵이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한 핵이에요. 이게 방사성 물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으로 이런 X하고 Y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게 된 그런 어떤 불행한 사태가 됐었는데요. 이런 방사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용어들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되는 용어를 한 4가지를 골랐고 이 용어들을 이해할 때는 그 빛하고 같이 견주어서 이해하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덩어리다. 에너지 덩어리인데 그게 파장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입자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운동 에너지로 입자가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입자로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 알파고 베타. 그다음에 파동의 형태. 그러니까는 질량이 제로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X선하고 감마선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천장에 보면은 다 지금 현재 형광등 켜고 계신 분, 백열등 켜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 전등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할 수 LED 등이냐, 형광등이냐, 백열등이냐 이런 그 어떤 전구의 종류라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용어인 방사능. 이 능은 액티비티라는 건데 액티비티라는 것은 그 개수입니다. 개수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1초에 몇 개가 나오냐. 1개냐 2개냐. 1초에 1개가 나오면 그 단위를 베크렐이라 붙여서 1베크렐이라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방사능은 어떤 방사선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방사성 핵종을 가지고 있는 물질,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물질 이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라 부른다. 그래서 단위를 보시면 다 킬로그램당 그 물질의 킬로그램당 방사능이 얼마냐 100kg/kg 또 어떤 공기 1세제곱미터당 얼마가 들어있느냐 또는 액체면은 그래서 물 같은 액체면 1리터당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방사선량. 왜 이게 중요하냐? 방사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냐 또는 얼마나 안전하냐 어느 정도면 안전하냐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 이게 위험하냐 안전하냐는 인체에 우리 미치는 영향의 척도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전달한 에너지의 총량이다. 방사선은 아까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가 흘러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인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가장 우리 인체의 영향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사용하는 용어가 SV, 시버트라고 사용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도 녹색
이게 벌써 클릭이 이상한데요. 위에 보시면 녹색 구슬이 10개가 있고 아래 보시면 주황색 구슬이 10개. 즉 방사능은 똑같아요. 10개씩 10개씩. 그런데 보시면 위에 있는 작은 구슬인 녹색 구슬은 한 개당 에너지가 0.4 MeV, MeV라는 단위로,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구슬은 한 개당 에너지가 1.6 MeV. 그러니까 4배 정도 크죠, 에너지가 한 개당.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10개 구슬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4 MeV,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구슬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16 MeV. 그래서 이것들이 몽땅 인체에 왔다 그러면 4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무슨 차이?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4배 난다 이거죠. 횟수는 똑같아도. 그러니까는 방사능, 베크렐로 표현되는 방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의 방사능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에너지 크기가 인체의 영향,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하고 연결시키면 좋다 그랬는데 우리 방사능도 여러 가지 그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시간이라든가 또는 그 빛의 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방사능의 세기도 물론 중요하고 또 거리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받은 총 에너지 양, 그러니까 사진은 얼마나 까맣게 되느냐 노출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선은 노출 시간에 따른 총 에너지 양이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사선 핵종 중에 우주가 태어나면서 이 지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불안정한 핵종들이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기술력으로 우라늄 235라는 걸 기술력으로 쪼개가지고 만들어지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사선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지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방사선, 왼쪽에 녹색 마크에 들어있는 그런 핵종들, 오른쪽에 있는 핵종들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든 핵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방사선은 그러면은 해롭지 않고 안전하고 인공 방사선만 해롭느냐? 이건 잘못된 이해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자연이 좋은데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인공적인 게 더 좋을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 사진에 로지를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이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핵종도 있고 똑같은 핵종이 인공적으로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 대표적인 게 그 H3라고 불리우는 삼중수소, 그 다음에 C14라고 되어 있는 탄소 14 같은 그런 방사성 핵종은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인공적으로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사선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는 자연적인 것이냐 인공적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방사선으로부터 사람 몸이 받은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냐, 방사선량의 크기가 얼마냐에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이 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돼가지고 혹시 그 부모님들 선물에 와인을 선물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모님께 선물한 와인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러면 이걸 마실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실 건가요? 방사능이 들어있는 와인인데 이게 방사능. 와인에서 방사능이 나왔다. 그러면 이 와인에서 이 와인을 그냥 버릴 거냐 아니면 마실 거냐 이거예요.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왜? 와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C14라는 동위원소가 존재해야만 천연 알코올입니다. 천연 알코올. 왜? 이것은 모든 유기물에 존재하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체, 모든 유기물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인에 탄소 14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뭐예요? 석유로부터 인공적으로 합성한 알코올이에요. 합성한 G2H5OH. 그래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현재 지구상에 유기물에 존재하고 있는 C14의 농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 방사선이라고 해서 해로운 게 아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정도 이것은 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그 에너지를 받느냐 이걸 저희 그 킨스 기관에서 늘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시면은 1년에 밀리시버트 단위로 3.08 정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코스믹 우주선, 그다음에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푸드 인제스천,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방사성 물질 테레스트리얼 레디에이션,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성 물질 라돈을 호흡해서 받는. 여기 보시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가장 많은 기여분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라돈 때문에 그래요. 이 라돈은 노블가스 희유기체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공기라면 어느 공기라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돈 때문인데 월드 에버리지는 한 2.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계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더 많은 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최근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재조사를 했어요. 재조사. 약 한 10년, 10년 이후 정도 주기로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보시면 재평가를 한 거죠. 재평가를 해봤더니 얼마예요? 3.08이 아니고 5.24. 1년에 밀리시버트 단위로 5.24 정도 받고 있다. 근데 이 세계 평균도 아마 재평가를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라돈의 피폭량이 이전 평가에서는 1.41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돈에 의한 선량 평가가 좀 과소평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2배 이상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24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결론표예요. 그래서 3.08 정도 맞는 밀리시버트 단위로 그런 평가가 최근 평가에 의하면 1년에 5.2 정도 받고 있는 건데, 인공적으로는 얼마나 맞느냐? 대부분이 이제 병원에서 맞는 건데 인공적으로 한 2 정도 맞고 있는 걸 평가가 됐고,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평균적으로 1년에 7밀리시버트 이상은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받지 않고 나는 청정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1년에 7.3밀리시버트 단위로 7.3밀리시버트 정도는 1년에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결국은 에너지 양에 비례한다.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세포가 아예 죽어버려요. 근데 에너지를 조금 받으면 약간 변형이 있다가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근데 에너지를 약간 더 많이 받으면 바뀐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암세포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생물학적 영향을 보면은 급성 영향과 만성 영향,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영향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타나는 영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갑자기 나타나는 영향은 다른 말로는 결정론적 영향이라고 하는데 최소 밀리시버트 단위로 500 이상. 아까 우리가 1년에 7 정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급성 영향은 안 나타나요. 그 예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망에서부터 중추신경, 세포 사망, 피부 괴사, 홍반, 구토, 멀미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년 10밀리시버트나 수십 밀리시버트를 오랫동안 누적해서 받으면 결국은 중요한 게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잠복기라는 거예요. 잠복. 그러니까 피폭하면 바로 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암이 이 방사선 피폭 때문에 생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잠복기가 보통의 암은 20년, 30년이에요. 보통은 20년 내지 30년인데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라든가 어린이 갑상선암이라든가 이런 건 한 3년, 4년, 5년 잠복기가 짧죠. 특별하게
근데 대부분의 암은 잠복기가 20년 내지 30년이다. 그래서 이게 암은 그럼 왜 생기느냐? 방사선이 맞으면 암이 생기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100분의 40이라고. 그러니까는 100명 중에 42명은 지금 암이 생기고 있어요. 현대인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뭐 친구 뭐 여러분들 클래스에 같이 있는 클래스메이트 다 해서 누구나 100명 중에 42명은 암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트레스, 가족력, 뭐 벤젠 같은 화학 물질, 환경 호르몬. 그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100명 중에 42명이 암이 생기는데 암이라는 것은 심장병하고 그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건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흔한 질병인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사선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발암 물질 중에 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한 80가지를 세계보건기구가 1군 그룹 1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방사선이 들어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매라든가 벤젠, 포르말데히드, 또 담배, 알코올, 그다음 햇빛 이런 것들도 다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게 한 80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1군 발암 물질들이 해롭다, 해롭지 않다,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것은 다 뭐로 관리하느냐? 농도로 관리한다 이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모든 규정들이 다 농도로 규정되어 있고, 하다못해 여기 보시는 장티푸스입니다. 타이포이드 피부라는 장티푸스인데 이건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법정 제1 법정 전염병이죠. 이때도 보면 이런 박테리아가 최소 100만 개 내지 10억 개 이상이 돼야 장티푸스가 발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박테리아가 100만 개 이하면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고 그냥 보균자라고 그러죠. 장티푸스 보균자. 영향이 안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 개수,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의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만 해롭다, 위험하다 할 수 있고, 방사선 피폭량이,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이하 또는 어느 농도 이하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설탕을 내가 1kg을 부었을 때, 3kg을 부었을 때, 10kg을 부었을 때, 아니면 100kg을 부었을 때 어느 때 이 수영장의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 설탕물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한강의 오줌누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그 아주 큰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닷물에 얼마만큼의 방사성 물질을 쏟아 넣어야 그 태평양이 오염됐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다 뭐가 결정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농도가 결정한다. 농도가 높으면 설탕물이 아주 달게 되면 아 이건 설탕물이다라고 금방 느끼는 거죠. 설탕이 조금 들어가면 아무리 마셔도 설탕 맛이 단맛이 전혀 안 나요. 그러면 설탕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방사선은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선량을 받으면 암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에서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준치 이하면 그럼 안전하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왜 기준치 안전을 위해서 정해서 관리하나요? 이런 질문도 우리가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어로 해서 표현했는데요. If any is tiny. 이게 뭐냐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if any 뭐가 있다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다? is tiny. 아주 작다 이겁니다. 영향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도스 저설량 또는 저설량률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아주 낮은 선량에서 그 위험도라는 것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very small, 매우 작다. 이때 그러면 로도스라는 게 어느 정도 아까 밀리시버트 단위로 어느 정도 크기를 로도스라고 얘기하나요? 하고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현재 이 로도스는 밀리시버트 단위로 100입니다. 100. 100밀리시버트 이하면은 1년에 100밀리시버트 이하면은 국제적인 모든 과학자들이 이건 로도스다라고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럼 베리로는 얼마인가요?
이것은 이제 뭐 이 로도스의 한 10분의 1 이하 이런 정도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위험도가 만일에 있다고 손치더라도 서로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위험도의 정도는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그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국제적으로 이 방사선 위험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유엔 산하의 과학위원회에서 이런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줄기차게 계속 꾸준하게 발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의 위원회입니다. 미국의 또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베어 리포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운스케어라든가 베어에서 우리가 방사선량을 얼마를 받으면 얼마만큼 위험하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제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 ICRP에서 권고, 레코멘데이션 이 정도 위험하니까 방사선을 이렇게 막아야 된다라는 권고를 만들어내고 이 ICRP에서 권고가 나오면 국제원자력기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죠. 여기에서 안전기준, 국제적으로 공용 모든 국제기구가 공용하는 그런 그 안전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안전기준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IAEA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 법령에 이 IAEA 안전 기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법 또 이 IAEA 현재 이 안전 기준을 반영을 해서 안전법이 제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 방사선 안전에 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제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연구한 결과를 공유해서 합의한 그런 국제적인 체제하에서 단일 체제하에서 모든 법령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이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선 영향에 대한 그 운스케어의 최종 결론은 2000년에 나온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100mSv 이 저설량 영역. 그러니까 이 0.2 여기는 이제 그레이라는 단위를 방사선량 수직의 방사선량이죠. 그레이라는 단위를 썼는데 사실은 이 그레이는 흡수선량의 단위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버트 SV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선이나 감마선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0.1 SV, 0.1 시버트, 즉 100mSv 선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것을 관리했냐,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했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맞고서 그때 방사선을 많이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한 8만 6천 명, 8만 6천 명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암으로 죽었는지를 추적해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학연구라 그러는데 그 8만 6천 명의 역학연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100mSv 이상 받은 사람에게서만 암이 생겨서 사망하더라라는 게 입증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그 사망할 확률이 얼마냐? 그 당시에 1000mSv, 1시버트를 맞은 사람 100명이 있었으면 그 100명 중에 5명, 5%가 암으로 사망하더라. 15명은 암 사망이 없었죠. 그러니까 1000mSv를 받은 사람 100명 중에 5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95명은 암으로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 사망의 영향이 이런 5%/시버트로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리전 2, 리전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암 사망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영역 이것이 바로 100mSv 이하 저설량 영역에서는 암 사망이 현재까지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사선 영향에 대한 현재 평가인데 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방사선과 안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일부 멀찌감한 그런 그 학자들이 이 방사능 괴담을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한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 그런 방사능 괴담과 연결된 사건 중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어난 큰 변화 중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방사선 계측기를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주변
서울시 노원구 아스팔트 이 도로 이면 도로가 세슘 137이라는 인공방사성 핵종에 의해서 오염됐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주택가에 이면 도로가 아스팔트가. 그래서 이게 전부 걷어낸 사건들이 후쿠시마 사고에 난 지 한 8개월 후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 가정집에 주부가 계측기를 사가지고 자기 집에 방사선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고 돌아다녔더니 자기 그 어린 자녀가 사는 방의 벽에 붙여놓은 벽지가 방사능 농도가 높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 벽지 안에 우라늄 238과 토리움 232와 같은 그런 천연 방사성 핵종들을 일부러 흙을 집어넣었어요. 모나자이트라는 흙을 집어넣어서 벽지를 생산했기 때문에 방사능이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된 사건이 벌어졌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이마트 접시꽂이입니다. 접시꽂이.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접시를 이렇게 말을 하고 꽂아놓는 접시꽂이인데, 이 접시꽂이에 사용된 이 스테인리스 스틸, 이게 코발트 60이라는 인공 핵종에 의해서 오염된 게 또 발견됐어요. 사실은 그 아파트를 짓는 철근 콘크리트, 또 사실은 이 코발트 60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건은 1980년대 타이완, 대만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 철근은 항상 코발트 60과 60에 오염될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월에 이 접시꽂이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자력병원 앞에 이 음식점에 이 오염됐다라고 이제 그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은 갑상선 암 치료 환자가 아이오다인 131이라는 것을 이 몸 안에 투여하는데, 이 통원 치료를 하는 이 환자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오다인 131로 갑상선 암 치료하는 환자가 오염된 사건들,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아주 이상하게 막 움직여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난 원전이 이 오염수가 새어나온다라는 그런 사건. 그래서 이 수산물이 오염됐다라는 그 사건. 지금까지도 문제죠. 이 오염수 때문에. 이게 이제 한 2년 후에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로 이 우리나라에서 고리 1호기 쪽에서 갑상선 암 소송도 있었고, 그다음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무효 소송도 있었고, 그 월성 1호기도 이제 그만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능 괴담 때문에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우리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공론화가 한 4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결국 결론은 계속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죠. 우리 주 교수님 같은 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방사선 관점에서는 아돈 침대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한 2년, 3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이 아돈 침대 같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방사선의 안전,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어떤 큰 사회적인 무리를 빚은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기준치 이하이면 과연 안전한가요? 이런 기준치라는 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준치, 안전기준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치 이상이면 안전기준보다 낮게 맞으면 안전하고, 안전기준을 초과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경계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답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이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이 정도에서 정해놨어요. 아까 보시면 100mSv, 우리 일반인 선량한들이 1mSv, 그러니까 100의 1 정도에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이미 위험하다고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미 이 방사선 안전기준, 일반인 선량한도 1mSv, 일반인 선량한도라는 것은 암 발생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안전한 영역에서 1% 정도,
암 발생이 시작되는 그런 사망이 시작되는 그런 영역의 1% 수준. 그 자연방사선 3이라 그랬는데 그의 3분의 1. 아까 이제 7로 됐으니까 7분의 1 수준이죠. 우리가 매년 받는 선량의 7분의 1 수준에 정해놨기 때문에 안전한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그 빗물이 왔었는데 그 빗물이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 선량으로 따져보면은 1mSv에 뭐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 정도 아주 낮은 거죠. 낮은 선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빗물 속에 또는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이런 인공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수준은 바로 이 수준을 넘어서야 100mSv를 넘어가야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찍는 CT 한 번 찍으면 10 정도 맞잖아요. 이런 정도도 결국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선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내부 피폭은 그럼 훨씬 더 위험할까요? 라고 해서 내부 피폭이 뭐 축적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항상 신진대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인 반감기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사람 몸 안에 들어온 모든 그런 유기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생물학적인 반감기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중수소 같은 것은 그 물리적인 반감기는 12년이 지나야만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몸에 들어온 삼중수소는 열흘이면 몸 안에 들어온 삼중수소는 열흘이면 이미 몸 밖으로 절반이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또 세슘 같은 경우도 110일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이미 몸 밖으로 절반이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축적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가고 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어떤 영향, 사망 위험도는 방사선량 값에만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사능 계단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20배 위험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에 대한 결론이 운스케어 리포트 2006년 리포트에 나옵니다. 대개 성인 연령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배 내지 3배 높다. 2배 내지 3배 높은데 이렇게 30% 정도 더 높은 그런 그러니까 소아에서 아주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갑상선 같은 경우는 한 10배가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이가 훨씬 위험한 부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폐암, 특이하게도 폐암은 어린이가 더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가 더 방사선에 없다. 폐암은 안 걸린다. 이렇게 그 어떤 종류, 인체의 어떤 부위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민감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배 정도 어린이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내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것이었는데 정답은 있다죠. 왜 그러느냐? 바로 이 K40이라는 천연 방사성 핵종.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 모든 음식물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K40이라는 그 천연 방사성 핵종 때문에 내 몸속에도 방사성 물질이 있다. 그럼 내 몸에는 지금 방사성 물질이 몇 개가 있느냐? 내가 몸무게가 70kg이라 그러면 1초에 4,000개 나오는 겁니다. 4,000개. 내 몸에서도 1초에 4,000개. 매 초. 여러분들 몸에서도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70kg라 그러면 1초당 4,000개의 방사능이 K40 때문에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흙 속에 이 정도, 쌀, 해저토, 어류.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게 저희 킨스가 측정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홍합까지 모든 농수산물을 우리가 다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더니 K40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대략적으로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정도 수준은 다 들어있다. 모든 음식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을 우리가
뭐 어린이도 먹고 성인도 먹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잖아요. 이런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속에는 이런 정도 농도로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40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세슘 137 인공방사액도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농수산물 음식물 중에 세슘 137도 이 100 베크렐 퍼 킬로그램에 한 10,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들어있더라. 0.01 베크렐 퍼 킬로그램. 왜 들어있을까요? 이게 인공핵종인데 원자력 발전소 운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다 이거야. 원자폭탄 실험 때문에 1940년대 50년대 때 소위 얘기해서 유엔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 핵무기 보유국이 그 핵실험을 그냥 기상핵실험을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지구상의 물, 토양은 다 이미 세슘 137로 다 오염이 돼 있다. 오염의 정도는 K40에 비해서 10,0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 안에 공기에는 방사물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왜? 라돈이라는 기체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라돈이라는 기체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폐암의 중요한 원인인데요. 모든 공기 중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땅속에 있는 우란 238, 땅속에 있는 토륨 232라는 핵종대 땅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죠. 우란 238과 토륨 232가 들어있는데 이 두 핵종 때문에 이 자핵종으로 이게 알파 붕괴에서 생겨나는 이 자핵종이 라돈, RN222, RN220이라 이겁니다. 토론. 이것은 이제 특별하게 토론, 소듐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공기 중에 희유 기체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생겨가지고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파트 공간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몸 밖으로부터 1mSv, 몸 안으로부터 1mSv 어느 게 위험할까요? 정답은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고 이 몸 밖에 있는 걸로부터 1mSv 받았건 몸 안에 있는 걸로 1mSv 받았건 받은 에너지의 총량이 방사선량 값이 암 사망 위험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사선 안전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방사선 안전이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괴담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믿을 수 있으려면은 이 방사선 과학의 안전에 대한 과학을 우리가 잘 소통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마지막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혹시 이제 전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은 다음 달에 ICRP가 심포지움을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워크숍에 들어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11월 달에는 심포지움을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을 공부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아까 주 교수님께서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제 네이버 블로그 주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 있는데 책을 2권 지금까지 조건의 방사선 방호액이라는 책과 방사능 팩트 체크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방사능 팩트 체크 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쉽게 썼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울 거고 방호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수준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전부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6시까지 한 8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여기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네. 말로 이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소거를 해제하고 말로 해줘도 좋고.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한 내용 아무거나 이렇게 일단 박수민이 손 들었네. 네. 박수민 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궁금한 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알려지거나 주장한 만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은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전혀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태평양 우리나라 태평양 바닷물은 1940년대 50년대 때 그 행해졌던 지상 핵실험 때문에 세슘 137로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이미 태평양 바다에 가득 들어있어요. 이미 엄청난 양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후쿠시마가 오염수로 태평양에 내보낼 방사능 총량은 그 양의 0.0001%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강물에 오줌을 한 번 더 싼 거예요. 그러면 그 오줌물이에요? 오염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줌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표도 안 나게 이미 들어있는 것에 0.0001% 정도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외국은 조용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일부 몰지각한 과학자들의 그런 선동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이제 그냥 그린피스가 와가지고 위험하다고 막 선동을 하잖아요. 그런 과장되게 이렇게 위험성을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린 소통. 그러니까 방사선이 안전하냐 위험하냐라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소통을 하는 일에 저희들이 좀 너무 게을러 가지고 소통을 잘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과학적인 사실 내용들을 좀 더 잘 전달하고 소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책을 두 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그 방류수 그거 문제 없다고 몇 번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 토착 외구다 이렇게 요새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또 정치적으로 몰아붙이죠. 네. 네.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거에 굴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됐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능 안전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더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깊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결론에 의하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방사선을 많이 맞은 사람을 직접 생체 실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8만 6천 명 생존자들을 지금 60년, 70년 추적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00mS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암 사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8만 6천 명 중에서. 그게 결론인 겁니다. 그게 과학적인 이제 우리의 결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선량을 평가해봤더니 1mS다. 선량을 평가해봤더니 0.1, 0.01, 0.001mS다. 그게 위험하다. 0이 아니니까 위험하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0mS를 받아야 안전하고 0.0mS를 받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 자연적으로도 우리는 1년에 7mS를 우리나라 사람이면 얼마를 받고 살아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7mS를 받고 있는 거예요. 7mS. 내가 병원에 좀 자주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9, 11 맞을 수도 있는 거.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라돈이 좀 높은 지역에 산다. 이 라돈이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이 높고 어느 지역이 낮은지 메이킨스가 다 조사해놨어요. 라돈 전국토, 라돈 맵을 아예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라돈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평균보다 더 피폭량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10mSv, 15mSv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우리는 킬스가 전국에 라돈맵 조사를 해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라돈맵 본 적이 없죠. 공개 안 하죠. 왜 공개 안 하겠어요? 집값 떨어져. 그렇죠. 땅값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 너무 그러니까 또는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아주 그런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인식 문제가 상당히 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 태민준 학생 손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 아,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방사선 설량 측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방사선 양이 100mSv 이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원자력 사고에 있어서 피폭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네. 그 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수치로 방사선에 피폭 당했는지 그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량 평가, 어떻게 그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들이 암 사망했는지를 조사하는 평가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게 INWORKS, INWORKS라는 연구인데 대상자가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300만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총 300만 명이 피폭받은 양을 그 선량을,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는 종사할 때부터 필름 패치 이걸 다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량을 측정해서 사고로 맞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사하면서 30년 동안 종사하면서 누적해서 맞은 양을 방사선을 얼마나 맞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암 사망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역학 연구의 제목을 INWRKS, 인웍스 연구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시면 인웍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론은 안 나왔지만 백혈병, 그러니까는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 중에 한 50mSv 정도 이상 누적해서 받은 사람은 백혈병 암 사망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중간 잠정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고로 얼마를 맞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고로 얼마나 방사선을 맞았느냐는 사실은 그런 사고 사례가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고 희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향이 암 사망이 얼마냐를 평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만 명을 30년 동안 누적한 것을 현재 대상으로 아주 규모가 크죠. 그래야만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물론 사고로 얼마를 맞았느냐는 저희들이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 도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염색체 이상의 개수를 헤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23쌍의 염색체 46개가 있잖아요. 그 23쌍의 염색체 구조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염색체 이상의 개수를 헤아려가지고 선량에 얼마를 맞았다, 사고시에 선량에 얼마를 맞았다는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선량평가 방법을 쓰는 건데, 그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향평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웍스 연구 결과는 정상적으로 피폭받은 사람들의 연구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승윤 학생 또 질문. 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방사선 노출이 전 세계에 비해서 이제 높은 이유가 라돈에 의한 노출이 많다고 했는데, 그렇죠. 혹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그게 우리나라 땅 때문이에요. 지각. 땅 속에 우라늄 238하고 토륨 232의 상대적인 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네.
우리나라 땅은 대륙토라서 화강암이 많아요. 화강암 분포. 아까 말씀드린 라돈 지도도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우라늄 땅에 들어있는 우라늄 238과 토륨 232 농도하고 라돈 222 농도하고는 직결돼 있어요. 라돈 농도. 그래서 이 라돈 피폭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땅 속에 우리나라 땅 속에 우라늄 238과 토륨 232의 상대적인 농도가 외국보다 높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는 라돈이 거의 없어요. 우라늄 238, 토륨 232가 거의 없어요. 왜? 화산토니까. 똑같은 경우가 어디예요? 일본도 화산토예요. 100%. 일본도 화산이 분출돼 가지고 생겨난 육지이기 때문에 일본의 라돈이나 제주도의 라돈이나 비슷해요. 낮아요. 아주. 우라늄 238과 토륨 230.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기 뭐 강원도 모지역, 또 경기도 강화도 모지역, 충청도의 모지역 이런 지역은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서 그 지역은 라돈 농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우라늄 농도, 우라늄 238, 토륨 232 농도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 결정적입니다. 네. 그게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높거든요. 영국, 아일랜드 저쪽 북쪽 이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라늄 238하고 토륨 232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혹시 임지훈 학생 질문 있었어요? 임지훈 학생? 네. 네, 교수님 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PPT에 보면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암의 자연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따르면은 연령이 높으면 이제 암이 많이 잘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연령이 높을수록 세포 분열이 작아져서 네. 방사성 민감성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러면은 연령이 높을 때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방사선에 의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암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암은 좀 구분해야 돼요. 먼저 이해할 때. 제가 자연 발생적인 암이라 그러면은 아까 그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80가지 제1군 발암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물질들 중에 방사선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벤젠이라든가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또 유전적인 요인 이런 각종 스트레스, 이런 각종 원인, 방사선이 아닌 다른 각종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암을 제가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캔서 레이트, 백그라운드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선과 상관이 없이 생겨나는 암. 그것은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40대가 이상 지나면 일단은 40살 먹을 때까지 있었던 그런 암세포들이 자라면서 40살이 넘어가면서 암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70대, 8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까지 누적되는 거죠. 그게 자연 발생적인 백그라운드 캔서 레이트고 거기에 추가해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암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는 게 상대적으로 렐러티브하게 늘어나느냐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에 상관없이 그 크기가 앱솔루트하게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렐러티브 모델을 따르느냐 앱솔루트 모델을 따르느냐 이런 그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 있지만 좌우지간 백그라운드 캔서 레이트는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서 역시 방사선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히노스 연구를 얘기했지만 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도 얘기했지만 잠복기가 20년, 30년이라 그랬잖아요. 방사선 피폭을 해서 암이 그 다음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암세포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자라나는 시간이 20년, 30년 또는
그 소아 갑상선암 같으면 3년, 4년, 백혈병 같으면 5년 이런 정도 걸린다는 건데 그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누적 효과가 그 훨씬 이후에 나타난다 이겁니다. 훨씬 이후에. 그래서 사람 연령이 높아지면 암이 추가적인 방사피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암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 사람의 암 세포가 노화된 세포는 분열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덜 민감하고 어린이 세포는 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건 맞죠. 네, 분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방사선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은 좀 더 빠른 시기에 암이 생겨날 수 있죠. 그게 바로 체르노빌 소아 갑상선 암이에요. 체르노빌 사고 때 어린이 때 그 아이오다인 131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주식이 우유였잖아요. 근데 우유가 아이오다인 131이 체르노빌 분열 사고로 많이 나왔는데 그 아이오다인 131로 오염된 우유를 오염된지도 모르고 그냥 마셨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래서 체르노빌 때는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후쿠시마 경우는 좀 달라요. 왜? 주식이 우유가 아니잖아요. 우유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그 후쿠시마가 주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후쿠시마 어린이들도 소아 갑상선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예상은 거의 없다. 제로. 소아 갑상선암이 생기는 것도 제로일 거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린이들은 방사선에 어린이 세포는 세포 분열을 왕성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좀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훈 학생이 조금 더 이제 약간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뭐 아주 재밌고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토론도 질문 질의응답도 열띠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박수 한번 잘 들리진 않지만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에세이 쓰실 때 뭐 오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다 모든 내용을 다 기술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한 페이지 쓰는 거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에 중에서 자기가 이제 인상 깊게 새로 알았다. 이건 남들한테도 전해주면 참 도움이 된 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주제를 몇 가지 골라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세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봐야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읽어서 남한테 뭔가 의미를 전달할 가치가 있는 그런 글을 한 페이지짜리를 써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면 바로 올라와 이 영상이. 내가 저 줌에다가는 일주일 뒤쯤 올리지만 링크를 그러니까 내 유튜브 구독도 좀 하고 그래. 조 박사님. 네. 이제 오늘 강의한 거 올리거든요. 네. 또 오늘 아주 재밌고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일반인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 에세이를 써요. 오늘 네. 그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또 피드백을 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또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